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질문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나를 버린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20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세 딸을 홀로 키워야 했던 여성입니다. 버려진 땅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CEO가 된 그녀 앞에 어느 날 거짓골이 된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 남자는 젊은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시켰고 아내와 세 어린 딸을 뒤로 한 채 새 출발을 선언했죠.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도와줘야 할까요? 딸들의 의견은 갈리고 주인공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주인공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년 전 바람나서 이혼했던 남편이 거짓골로 찾아온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55살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남편과 세 딸을 위해 살아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있었고 우리 세 딸 유진이, 미래, 그리고 막내 수아는 집에서 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큰딸 유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미래는 초등학교 1학년, 수아는 아직 4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가정이었습니다. 태준이와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해서 몇 년 일하다가 25살에 결혼했으니 우리의 인연도 꽤 깊었죠. 태준이가 사업에 성공하면서 강남에 아파트도 마련했고 차도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상큼한 봄바람이 불던 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딸아이들이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태준이는 카메라를 들고 우리의 모습을 열심히 담았죠. 그땐 우리 가족의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태준이가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제주도 하늘 아래서 제게 했던 말이에요. 어쩌면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비가 그치지 않던 장마철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고 저는 집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뜻밖의 방문객이었죠. 문을 열었을 때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비에 젖은 머리를 하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떻게 저를 아는지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엔 태준이 회사 직원인가 싶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태준 이사님 회사에서 일하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젊은 여직원이 이렇게 집으로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집 안으로 안내했더니 그녀는 주저하면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사모님, 저 이사님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6개월 됐어요. 이사님이 이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가까이 해로한 남편, 새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의 기억은 지금도 악몽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전화기를 들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태준 씨, 지금 당장 집에 와요. 왜? 무슨 일이야? 회의 중인데. 서연이라는 사람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와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그날 밤 태준이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젊은 여직원과의 불륜, 그리고 그녀의 임신까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서연이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사랑 함께 한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지만 태준이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바뀐 상황에 혼란스러워했고 특히 큰딸 유진이는 아버지의 배신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채 묻는 막내 수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평범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태준이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세 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는 짐을 챙기러 집에 왔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그날 아이들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아니, 어쩌면 그건 태준이가 계산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 태준이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와 상실감,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옷을 꺼내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어. 서연이가 내 아이를 가졌어. 책임져야 해. 책임. 그 단어가 얼마나 모순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져버리면서 새로운 여자와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들은?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태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보낼게. 그리고 위자료로 내가 가진 땅을 줄게.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태준이가 시골에 땅이 있다는 걸. 그건 사업 초기에 헐값에 산 땅으로 시골 외진 곳에 있어 별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저에게 주는 대신 다른 재산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했죠. 그깟 땅이 뭐가 된다고 그걸 위자료라고 내놓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현금으로는 많이 줄 수 없어. 그래도 그 땅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 얼마나 비웃음이 섞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 땅이 별 가치 없다고 생각했고 저를 속이려 했던 거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태준이는 서둘러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고 저는 그저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자신이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세 딸을 거실에 모아놓고 앉았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태준이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이제 같이 살지 않기로 했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딸 유진이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요? 유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9살인 큰딸이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한 듯 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막내 수아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진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엄마는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유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싫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유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래도 오빠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죠. 수아만이 그 자리에 남아 저와 태준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가? 그 순진한 질문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준이도 수아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몇 번 아이들을 만나러 오기는 했지만 점점 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약속했던 양육비도 처음 몇 달은 제대로 들어왔지만 점차 액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끊겼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가 서연이와 함께 호화로운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세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일자리도 없던 저에게 새 어린 아이를 먹여 살린다는 건 산을 오르는 것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준이가 준 그 별 볼일 없는 땅 문서를 들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당장은 그 땅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땅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태준이가 떠나고 난 후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약속했던 양육비는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끊겼고 제 손에는 태준이가 내놓은 시골 땅 서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 서류를 들고 처음으로 땅을 보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날 세 딸을 데리고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내린 뒤에도 걸어서 30분은 더 들어가야 했어요. 막내 수아는 너무 걷다 지쳐 제가 업고 갔죠. 엄마, 이게 다 우리 땅이에요? 유진이가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조그만 손으로 넓은 땅을 휘휘 둘러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응, 유진아, 이게 다 우리 땅이야. 사실 저도 처음 보는 땅이었습니다. 태준이가 건넨 등기부등본과 지도를 보며 겨우 찾아온 곳이었어요. 주변은 황폐한 밭과 잡초만 무성했고 개발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말 아무 쓸모없는 땅을 저에게 넘긴 거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할 거예요? 미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지금은 잘 모르겠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땅이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이 될지도 몰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이대로 땅을 놀려두기보다는 뭔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친구 은주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은주야, 나 지금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땅, 어디 있는데? 경기도에 있어. 근데 완전 시골이라 개발 가능성은 없어 보여.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그쪽 지역 개발 계획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냥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때? 그 말을 들은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땅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대신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학교와 가까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수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유진이와 미래는 학교에 보낸 뒤 오후까지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을 차리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죠. 그렇게 3년이 흘렀을까?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미영 씨 되십니까? 경기도에 땅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대한개발의 이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영 씨 소유의 땅이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이라니요. 그 후로 이어진 그의 말은 마치 꿈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에서 그 지역을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 땅값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땅을 타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전화의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태준이가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 땅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그 지역은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팔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땅을 팔지 않고 좀 더 기다리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그 지역은 정말로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땅 가치는 태준이가 준 당시보다 무려 20배 이상 뛰어올랐어요. 그제서야 저는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처음으로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부자 됐어요? 당시 중학생이 된 유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야. 부동산 중개업은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신도시 개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저의 사업도 점차 성장해 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지만 2년 만에 지점을 하나 더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부동산 투자의 감각을 길렀습니다. 10년이 흐른 뒤 저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직접 설립했습니다. 태준이가 준 그 쓸모없는 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여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었죠. 딸들도 모두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미래는 의대에 진학해 의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막내 수아는 예술에 재능을 보여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죠. 엄마, 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우리를 키우면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유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지친 몸으로 아이들 숙제를 봐주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태준이의 배신을 딛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가 버린 땅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태준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아픔을 잊을 순 없었으니까요. 딸들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아버지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55살의 중견 건설회사 대표가 되었고 딸들도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 유진이는 제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며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주었고 둘째 미래는 대학병원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막내 수아는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제 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가족 사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 딸들의 눈빛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기색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 역시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졌습니다. 태준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낳은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지, 서연이와는 행복한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잊으려 했지만 세상은 우리를 다시 마주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아파트 단지에서 막내 수아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피아노 연주회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참이었죠. 엄마, 저 사람 아까부터 우리 쪽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수아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단지 입구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그 남자는 마치 거지처럼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죠. 괜찮아. 그냥 지나가자.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일어나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생겼어요. 미영아,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잘생겼던 그 남자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충혈된 눈, 그리고 술 냄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많이 컸구나.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마침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미영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저는 태준과 단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여기 주소를 알았어요? 친구에게 들었어. 큰 회사 대표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난 후에야 찾아왔다니 너무 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요? 왜 찾아온 거예요? 20년 만에.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 망했어. 모든 걸 다 잃었어. 그 말을 시작으로 태준은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과 결혼한 후 처음엔 사업이 잘 되었지만 무리한 투자로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5년 전 큰 사업 실패로 파산했다고 했죠. 서연이는 3년 전에 떠났어. 아이를 데리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서연과 낳은 아이는 이제 19살이 되었고 서연은 다른 남자를 만나 미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지내다가 우연히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이었죠. 미영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과 아이들을 버리고. 그의 사죄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이제 와서 사과해도 돌아오는 건 없어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았으니까요.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 내가 머물 곳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돈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잠깐만. 난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 당신과 아이들을 떠난 것, 그 땅을 내준 것.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그 땅 말이죠? 당신이 가치 없다고 버린 그 땅으로 제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걸 알고 왔군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는 정말
제 돈을 노리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제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와줘.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딸들만이라도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저는 경비원이 다급히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이 사람이 계속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려서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태주는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그는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를 도와야 할까요? 그리고 딸들에게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수아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아빠예요? 수아의 질문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수아야. 그 사람이 너희 아빠였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수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아이였지만 태준이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아마도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 저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저의 복잡한 마음을 간파한 듯 했어요. 엄마, 언니들에게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유진이와 미래에게 태준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하지만 이미 수아가 아버지를 받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오늘 저녁에 언니들도 불러서 이야기해 볼게. 그날 저녁 저는 세 딸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유진이와 미래는 수아의 급한 연락을 받고 서둘러 왔죠. 모두가 자리에 앉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너희 아버지를 만났어. 그 말에 유진이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미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너희 아버지는 지금 모든 걸 잃은 상태야. 저는 태준이가 파산했다는 사실, 서연과 그들의 아이도 그를 떠났다는 것, 그리고 그가 도움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이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뻔하네요. 우리를 버리고 떠나놓고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세 자매 중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가장 선명했고 그만큼 상처도 깊었을 테니까요. 엄마,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우리가 어려울 때 외면했잖아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미래는 유진이와 달리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글쎄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막내 수아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요. 지금 거리에서 지내고 있다니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수아의 말에 유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수아야,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대했는지 너는 기억도 안 나서 그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웠는데. 수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언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든 걸 잃고 도움을 청하는데 우리가 외면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딸들의 의견 충돌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이의 분노, 미래의 무관심, 그리고 수아의 연민. 세 딸의 반응이 모두 다른 가운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를 도와줄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어요. 태준이가 우리를 버렸을 때의 고통과 분노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직 결정을 못했어. 너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상처는 크지만 그때 유진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뻔해요. 우리가 성공해서 돈이 많아지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엄마가 준 그 땅으로 부자가 됐으니 자기 몫을 달라는 심산이겠죠. 유진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준이가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런 말을 했어. 자기가 준 땅으로 우리가 부자가 됐으니.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유진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정말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수아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힘들 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수아의 말에 유진이는 더욱 화를 냈고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침묵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유진이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엄마와 우리를 어떻게 버렸는지 난 다 기억해요. 그 아픔을 수아는 몰라요. 수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맞받아쳤습니다. 언니는 너무 냉정해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딸 사이의 갈등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이가 다시 나타남으로써 우리 가족의 평화는 깨지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진정해. 이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제가 중재에 나섰지만 유진이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엄마, 만약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결정하신다면 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외면했잖아요. 유진이의 단호한 말에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날 밤 딸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20년 전 태준이가 저와 세 딸을 버리고 떠났을 때의 그 아픔은 여전히 제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연락 한 번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거리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가 우리를 버렸지. 하지만 그렇다고 나마저 그를 외면해도 되는 걸까? 가슴 한쪽에서는 복수심도 일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준 그 쓸모없는 땅으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눈물이 있었는지 태준이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어제 태준이를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어제 일 때문에 걱정돼서요.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산책 중이야. 엄마, 제가 어제 너무 흥분했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사람은 엄마의 성공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유진이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이가 찾아온 이유가 순수하게 딸들을 만나고 싶어서였다면 왜 제가 성공한 후에야 나타난 걸까요? 그가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알아, 유진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유진이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뒤 수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제 생각해봤는데 아빠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수아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딸의 상반된 의견 사이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딸아이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될까?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 그 문자를 읽으며 20년 전 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와의 새 출발을 위해 우리를 버리겠다던 그때의 단호한 목소리,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겠다던 약속, 그리고 가치 없다며 내던진 그 땅. 그 기억들 속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던 날들, 생일 케이크 하나 사줄 돈이 없어 눈물 흘리던 밤들,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마다 거짓말로 둘러대야 했던 그 순간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아의 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딸들의 아버지였고 수아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가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몇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세 딸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고 함께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단호했고 미래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언니들,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거리에서 지내고 계시다면 적어도 잠자리라도 제공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유진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야, 그 사람이 우리 돈을 노리고 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빠 한 사람 도와줄 수 없을까 하는 거야. 수아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특히 유진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유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직 어려울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 말에 유진이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엄마를 또 이용하려고 한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태준이를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그를 도와준다면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 제 돈만 노리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년 전 바람을 피우고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던 남편이 거지꼴로 돌아와 도움을 청한다면 과연 그를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까요? 제가 그를 도와준다면 저는 너무 쉽게 용서해주는 바보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진정한 용서와 자비의 모습일까요?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